안녕하세요. 막사 가족 여러분, 제니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며 다시 찾은 사랑은 마치 기적과도 같죠. 외로웠던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 안도감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재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두 사람이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공유하기란 초음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5살의 나이에 40살 남편과 꿈같은 재혼을 했지만 결혼식 한 달 만에 차마 믿지 못할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던 축하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 것만 같습니다. 저는 35, 남편은 40. 우리 둘 다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만난 사이였기에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더없이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말했습니다.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이제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재혼은 현실이다. 애도 없는데 그냥 혼자 편하게 살지 왜 사서 고생이냐.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중견 기업의 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수입도 일정했습니다. 저 역시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제 밥벌이는 충분히 하고 있었기에 우리의 시작은 경제적으로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제게 통장을 보여주며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돈 관리는 당신이 해라. 나는 그저 당신이 해주는 밥 먹고 용돈 타 쓰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서울 근교의 아담하지만 세련된 아파트를 얻어 살림을 합쳤습니다. 한 달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내려주는 커피 향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함께 와인 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을 겁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조기 축구를 하러 나갔고 저는 밀린 집안일을 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실 책장 구석에 꽂혀 있는 낡은 책 한 권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아끼던 두꺼운 인문학 서적이었는데 책등이 조금 벌어져 있더군요. 떨어지는 먼지를 닦아내려고 책을 꺼내 든 순간 책장 사이에서 툭 하고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건 낡은 수첩 하나와 우리가 본 적 없는 생소한 은행의 통장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쌓은 느낌이 스쳤습니다. 분명 남편은 제게 모든 경제권을 넘겼다고 했고 통장도 다 확인시켜 주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펼쳤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은 남편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을 본 순간 제 호흡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100만 원씩 어디론가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송금받는 사람의 이름은 최미경.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전처인가? 아니요. 남편은 분명 전처와는 자녀도 없고 이혼 후 완전히 남남이 되어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수첩을 넘겼습니다. 수첩 안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죠. 아이 병원비, 학교 입학금, 학원비 추가. 남편은 분명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갈등 끝에 헤어졌다고 제게 몇 번이나 강조하며 눈물까지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첩 뒤쪽으로 갈수록 메모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만나러 갈게. 조금만 참아줘. 그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온몸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한 남자가, 내가 믿었던 남편이 나를 속이고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그 통장을 쥐고 있는데 현관문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평소라면 반갑게 달려가 맞이했을 그 소리가 그날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땀을 닦으며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운동 진짜 열심히 했더니 배고프네. 남편은 주방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통장과 수첩을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쌓아온 한 달간의 행복은 신기루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떼며 겨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자식 없다고 했잖아. 이 최미경이라는 여자는 누구고 이 아이들은 누구야? 남편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걸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의 인생 자체가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은 겨우 입을 열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말하려고 했어. 말하려고 했다고?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남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전처와 아이가 없어서 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그 아이들을 전처가 키우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던 겁니다.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 돈은 양육비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제게 보여준 통장 외에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 그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 우리 아이 생기면 정말 잘 키우자고 약속했던 그 입술로 그는 자신의 핏줄을 부정하고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한다며?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거짓말 위에 우리 집을 지을 수 있어? 남편은 제 무릎을 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재혼인데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하면 당신이 나를 안 만나줄까봐 무서웠어. 정말이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사랑? 사랑해서 속였다는 그 말이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만약 제가 이 통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저를 속였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번 돈으로 우리가 함께 가꾼 일상의 뒤편에서
그는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을 계속했겠지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의 숨소리조차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너무나 차가워 보였습니다. 내 재혼 생활은 이제 겨우 한 달인데 벌써 바닥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믿고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야 할까?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어디에도 정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들어온 이 집이 순식간에 저를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눈치만 살피며 주위를 맴돌았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그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는 것조차 내 안에 무언가가 더럽혀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연신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마련해 왔는지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제 귀를 거치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100만 원.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재혼 부부에게는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 약속했습니다. 수입의 일부는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나머지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그동안 못 누린 행복을 찾기로요. 그런데 그 계획의 절반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의 양육비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니. 저는 남편의 배신보다 그가 저를 완벽하게 속였다는 사실에 더 치가 떨렸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가치관, 아이 계획, 부모님 부양 문제까지요. 그때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그 눈빛이, 그 목소리가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라면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 믿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고 조금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평소의 그 깐깐한 목소리로 카페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마주하고 앉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이한테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아주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사색이 되어 찾아왔니?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이는 제게 자식이 없다고 속였어요.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제 선택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건 사기나 다름없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사기라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내 아들이 오죽 내가 좋았으면 그랬겠니? 재혼인데 자식 있다고 하면 어느 여자가 선뜻 시집을 오겠어. 다 너를 놓치기 싫어서 한 선의의 거짓말이지. 그리고 내 아들 핏줄인데 양육비 보내는 게 뭐가 나쁘냐? 오히려 책임감 있고 장한 일 아니니? 선의의 거짓말, 책임감.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제가 바보처럼 웃으며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저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 짐을 덜어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사람을 믿고 재혼했어요. 근데 가족 전체가 저를 속였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집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재혼은 원래 그런 거다. 다들 한두 가지씩 비밀은 안고 사는 거야. 너도 살다 보면 이해하게 될 거다. 내 아들 직장 번듯하고 성격 다정하잖니. 그 정도 결점 하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냥 눈 딱 감고 살아라. 그게 너한테도 이득이야. 저는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만 빼고 거대한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재혼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하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결국 내 고집대로 가더니 꼴 좋다며 가슴을 치실 엄마의 모습이 그려져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지독한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만나고 왔어? 어머니가 다 설명하셨지? 정말 당신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남편의 그 비굴한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차려진 찌개를 그대로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 당신이 하는 모든 게 다 연출 같아서 역겨우니까. 남편은 멍하니 서서 찌개가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아직 혼인신고도 하기 전인데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내 인생을 구하는 길 아닐까?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직도 남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보낸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의 다정한 손길과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니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니? 아니면 실패한 재혼녀가 되기 싫어서 버티는 거니?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확실한 건 오늘 밤 제가 느끼는 이 비참함이 평생 가슴에 흉터로 남을 거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려는데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와 제 가방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하자. 내가 양육비 줄일게. 전처랑 협의해서 금액 낮춰볼게. 정말이야, 나 믿어줘.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당신은 정말 몰라? 당신이 나를 기만했다는 사실, 내 진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40살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디자인 시안 대신 그 낡은 통장과 수첩의 메모들만 떠올랐습니다. 아이 병원비, 학교 입학금.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일까? 아빠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린 줄도 모르고
그저 아빠가 보내주는 돈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겠지. 남편은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저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워크숍이다, 친구 문상이다 하며 핑계를 대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었을까요? 그 상상을 할 때마다 심장이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를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만든 소외감이었습니다. 나는 이 남자의 인생에서 무엇일까? 그저 양육비를 벌어다 주는 기계의 옆자리를 지키는 인형일까? 아니면 전처와의 사이에서 실패한 인생을 보상받기 위한 도구일까? 오후 늦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최미경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에 적혀 있던 그 이름,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왜 찾을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찻집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따져야 할까? 아니면 동정을 구해야 할까?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석 자리에 수수한 차림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하지만 눈매가 단단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우리 사이의 서늘한 정적을 메우고 있었죠.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놀라셨죠? 남편이 아이들에 대해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저를 찾으셨나요? 그러자 그녀가 씁쓸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이가 저한테 보낸 편지들이에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저한테 매달렸거든요. 재혼할 여자가 생겼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 여자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 아이들 소식은 당분간 전하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 저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펜으로 그는 전처에게 비굴하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저를 향한 진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변명들 뿐이었죠. 특히 제 가슴을 후벼 판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순진해서 내가 하는 말 다 믿으니까 걱정 마. 적당히 둘러대고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낼게. 순진해서 다 믿는다니. 저는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속이기 쉬운 만만한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전처를 향해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여자니까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아빠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된 진짜 이유도 들려주었습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지독한 거짓말쟁이였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가산을 탕탕 지나고도 회사 프로젝트 수익이라고 속였고
시댁 식구들과 짜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웠던 과거들.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한 번 상영되었던 비극의 재방송이었던 셈이죠.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40년 인생의 그 남자가 사실은 껍데기뿐인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알까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 여자였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사기꾼의 품에서 한 달이나 행복을 노래했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계셨죠? 그이가 전처한테 보낸 편지들 다 어머니랑 상의해서 쓴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이내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이미 결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이제 와서 물러나기라도 하겠다고? 얘야, 여자 인생은 참고 사는 거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재혼 한 달 만에 또 이혼했다고 하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어머니는 끝까지 제 아픔보다는 가문의 체면과 아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지만 제 마음보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전처 만난 거 알아.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더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나를 순진한 바보 취급하며 편지 쓴 거, 그것도 설명이 돼? 저는 가방에서 전처가 복사해준 편지 뭉치를 남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나비처럼 흩어지며 거실 바닥을 덮었습니다. 남편은 그 종이들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제 발목을 잡으며 빌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 돈, 양육비 보내는 것도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나중에 아이들이 원망하면 우리 관계가 더 힘들어질까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더럽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사랑? 당신이 한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 나를 이용해서 당신의 과거를 세탁하고 나를 이용해서 당신의 비겁함을 숨기려 했던 파렴치한 거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담았습니다. 남편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양육비도 끊고 아이들도 다신 안 만날게. 그 말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끝까지 비겁하구나. 자기 핏줄까지 부정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 들다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 저는 남편을 밀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이 집의 모든 물건들이 이제는 저를 비웃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산 가구들, 커튼, 찻잔 세트까지 모든 것이 거짓된 연극의 소품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적이라고 믿었던 그 만남이
사실은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는 사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는 이 비극을 알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 흐르는 강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나는 항상 사람의 진심보다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걸까?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건너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그 수많은 불빛 속에 저마다의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나만 아픈 게 아닐 거야. 나만 속은 게 아닐 거야.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비록 한 달 만에 무너진 재혼 생활이지만 이대로 제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기꾼의 품에서 도망친 것이지 행복의 가능성에서 도망친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차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의 찌꺼기 같은 미련들을 모두 씻어내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들 보기 부끄러워 지옥 같은 거짓말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라도 진실한 나를 찾을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강변에서 저는 차를 돌렸습니다. 지옥 같은 한 달을 보낸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짐을 챙기고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편지 뭉치들과 술병을 든 채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매달리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마. 나는 당신이랑 살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그래도 여기가 우리 신혼집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신혼집? 아니, 여기는 내 명의로 된 집이야. 당신이 보탠 돈보다 내 친정에서 빌려온 돈이 훨씬 많다는 거 잊었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게 천만다행이야.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서야. 내 변호사 친구랑 이미 상담 끝냈어. 당신이 나를 기만한 증거, 그 통장과 편지들 다 복사해뒀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 남편의 얼굴이 다시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그 비겁한 핑계는 이제 법정에서나 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달려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제 가방을 바닥으로 내팽개치셨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니?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내 아들 앞길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아들 앞길 걱정되시면 진작에 똑바로 가르치셨어야죠.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사기 결혼시키는 게 어머니가 말한 사랑인가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당장 이 집에서 아드님 데리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기세에 눌려 씩씩거리면서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며 통곡을 하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짐가방 몇 개를 들고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짓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남편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덮었던 이불을 버리고 그가 좋아하던 커피잔을 깨뜨렸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누군가는 독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독해져야 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집에는 여전히 남편과의 기억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동네, 작은 오피스텔로 짐을 옮기던 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못했다. 아이들 양육비 문제는 법적으로 잘 해결하겠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저는 그 번호를 영구히 차단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칠 때 가능한 것이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내뱉는 말잔치에는 필요 없는 것이니까요. 친정 엄마에게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거봐라, 엄마 말 안 듣더니 고생만 했다며 타박하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저 고생했다, 잘 돌아왔다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35.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나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겨우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혼이라는 실패가 제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알아보는 성구안을 기르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사무실을 확장하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여성들을 돕는 모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짓 사랑에 속아 자신을 자책하는 분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속인 사람이 나쁜 것이지 믿은 사람이 바보인 것은 아니라고요. 인생의 긴 여정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찰나의 아픔 때문에 남은 수십 년의 미래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를 위해 차를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실한 내면을 먼저 볼 수 있겠지요. 설령 영영 사랑이 오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저 자신과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막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기만 속에 자신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부디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혼이라는 설렘 뒤에 숨겨진 지독한 배신과 기만.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결국 나 자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시 정리하지 못한 아픔이 남아있다면 오늘 주인공의 용기가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지막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사연을 전하는 저 제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사랑을 응원하는 막사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